세종대왕과 문화발전, 저는 돌아온 똥망치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바로 조선 전기의 아주 명군으로 소문났던 오늘날까지 그 명성이 쩌르르한 바로 이 세종대왕의 여러 가지 업적을 한번 정리해 볼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저와 함께 출발하시죠. 출발! 자, 제목을 한번 적어봅시다. 제목은 바로 여기다가 적어야 되지, 여기다가. 네, 세종대왕. 세종대왕과 함께 여러 인재들이 발탁되어서 조선 전기의 문화를 발전시킵니다. 조선 전기의 문화 발전. 그리고 그 많은 문화들이 오늘날까지 이어져서 오늘날 후손들의 여러 가지 삶에 영향을 끼치고 또한 우리의 여러 가지 이 살아가는 모습을 굉장히 윤택하고 아주 매끄럽고 풍성하게 만들어 주셨죠. 자, 세종대왕의 어떤 업적이 있는지 저와 함께 한번 정리해보죠.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세종대왕께서 이제 이 왕위에 딱 오르시자마자 하셨던 것이 바로 뭐냐면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굉장히 많으셨지만 또한 그것을 함께 도와줄 뭐가 필요해. 거대한 국가적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똑똑한 머리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뭐가 돼줄. 이건 못 올리겠다. 이건 올리는데 이건 못 올리겠다. 뭐 손과 발. 회교에 박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뭐 굳이 박해라고 볼 수는 없고, 그러니까 완전 귀화 정도? 어떤 그런 다문화, 지금 오늘날 이 다문화 가정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정책과 비슷하게 그들을 우리 백성으로 이렇게 완벽하게 흡수하려는 뭐 그 정도. 자, 모형님, 엇나가지 마시고. 네.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손과 발이 되는 바로 인재를 모집하기 위한 첫 번째 아이디어가 바로 무엇이냐? 학문연구기관, 정확한 발음해야 돼. 학문연구기관을 만듭니다. 세종대왕 하면요, 여러분들 일단 첫 번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내셨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이냐? 학문을 연구하는 기관. 도서관이 될 수도 있고 연구실이 될 수도 있고 뭐 정책 자문실이 될 수도 있고 바로 집현전이라는 것을 만드십니다. 일단 집현전 머릿속에 기억해 두세요. 자, 집현전, 집이야, 집. 뭔가 큰 건물이야, 건물. 한자를 그대로 해석하면은 현명한 사람들을 모아놓은 집이다, 이런 얘기인데 뒤에 집, 이 전자가 보통 웬만큼 아주 격이 높은 건물에 붙일 수 있는 이름이야. 그래서 전당, 합각 뭐 이렇게 건물의 어떤 그런 비중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데 뒤에 전자가 붙었다는 것은 바로 뭐냐? 임금이 혹은 왕족만이 거주할 수 있는, 임금보다 높은 사람, 왕자도 안 돼. 임금보다 높은 사람 누굽니까? 왕비 아니면은 또한 왕비가 왕보다 높을 수 있나? 어느 면에서는 높을 수 있지. 바가지 제대로 긁으면. 어쨌든 임금과 왕비와 임금의 어머니 정도가 기거할 수 있는 건물로 격이 높은 곳입니다. 뒤에 전자가 붙었지. 그래서 뭐 궁전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잖아. 궁전, 근정전 이렇게, 뭐 교태전 이렇게. 그 정도 급으로 올려가지고 인재를 모은 겁니다. 이 집현전은 사실 세종대왕이 첫 번째로 만든 건 아니에요. 고려시대 때 고려 인종 때도 집현전이라는 것이 있었고, 그리고 그 위에 저기 왜 허수아비 왕 하나 있었잖아. 삼촌뻘 되는 조선의 그 2대 임금 정종 때도 집현전이라고 있었는데 이게 뭐 이름이 바꿔가지고 뭐 유명무실해지다가 드디어 세종대왕 때 이르러서 본격적으로 전국의 인재를 모아서 길러내는 학문연구기관으로서 제대로 뿌리 박히게 되었다. 즉 집현전이 뿌리 내리게 된 계기는 세종대왕 때였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집현전. 그렇지. 자, 그렇다면 이 집현전은 무엇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 여기에서 세종대왕의 문화 발전과 관련된 학문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국가적인 정책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연구되는 학문정책 연구기관이었다. 그러니까 이 세종대왕 시대의 문화 발전은 저 집현전과 함께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밑줄 찾으시고 타자드립니다. 문제 나갑니다. 세종대왕 때 만들어진 학문정책 연구기관은 무엇? 집현전. 짝꿍이 몇 개? 3개짜리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그래가지고 이 집현전에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세종시대의 그 유명한 그 저기 뭐야 신하들, 명신들, 명군 밑에는 명신이 있어야지. 어? 어? 집현전이 뭐예요? 설명했는데 울미나님, 주물러님, 세종대왕이 만든 학문연구기관, 세종대왕이 여러 가지 업적이 있어요. 지금부터 제가 얘기해 줄 텐데 그 많은 업적들이 전부 다 저 집현전이라는 학문연구기관, 거기에 연구하는 연구원들, 집현전 학사라고 해요. 그 집현전 학사들과 세종대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등을 맞대고 어깨동무하면서 만들어낸 게 바로 오늘 지금 저희 이 똥망치와 함께 배울 내용이에요. 저기에서 다 나왔어요. 짝대기 3개짜리예요. 네. 아시겠죠? 예, 반응이 좋아. 이분 나이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초등학생은 아닌 것 같은데. 네. 갑자기 배가 고프지? 자, 이렇게 여러분들 집현전을 이해하시게 되고, 얘기한 게 뭐였지? 그 명군 밑에, 그러니까 이 집현전을 통해 가지고 배출된 그 세종시대에 아주 떠르르한 학자들이 굉장히 많지. 중3이세요? 그렇구나. 자, 그러면 우리 저기 삼촌들, 오빠들, 그리고 언니들이 지금 이제 뭐라고 답하는지 한번 봐요. 자, 세종시대에 세종대왕과 함께 했던 뭐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왔잖아. 뭐, 많이 육룡이 나루샤, 뭐 예전에 그 뿌리 깊은 나무 뭐 이런 드라마에서도 뭐 많이 나왔는데, 세종과 함께 했던 인재, 우리가 아는 인재 한번 읊어봅시다. 잠깐 숨 좀 쉴 겸. 힌트 내자면 하나, 일단 장영실, 최근에 영화로 유명했으니까 장영실. 하지만 장영실은 집현전 출신은 아니고 집현전 출신으로 한정하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인재 한번 도루룩 얘기해 봅시다. 참여합시다. 오늘 온라인 강의가 시작됐다는데 전국적으로 일단 한번 참여해 봅시다. 가리오는 또 뭐야? 정인지, 이런 정인지, 또 뭡니까? 숙주나물에서 유래된 숙주, 신숙주, 성삼문, 박팽년, 이런 사람들. 나중 되면 참 이들의 어떤 그런 세종대왕과 함께 머리를 불리면서 아까 얘기했지, 이마를 맞대고 등을 맞대고 어깨 동무하면서 이렇게 세종 조선 전기의 문화를 이렇게 화려하게 발전시켜 나간 이들도 나중에는 결국 개유정난, 그 세조의 개유정난에 얽혀가지고 또 희극과 비극으로 갈리는. 최민식 나온다. 아는 형들 나온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세종이 문화 발전을 하기 위해서 인재를 양성하는 기관 집현전 만들었고요. 이 집현전에서 일하는 분들은 집현전에 관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벼슬이 없어. 무조건 여기서 10년에서 20년 동안 아무 걱정 없이, 그러니까 먹고 잘 걱정 없이 진급에 대한 걱정도 없어. 아주 그냥 특혜가 아주 그냥 여기에 그냥 쏟아져. 그냥 오죽했으면 학문연구기관 관청이 될 수도 있음에도 거기에 바로 뭡니까? 궁전 전자가 붙었겠어. 그래서 여기서 공부하는 인재들한테는요, 세종이 온갖 특혜를 베풀어 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사가독서라고 해가지고, 야, 너 공부 좀 할 거지? 내가 여기서 책 대출해 줄 테니까 너 저기 어디 집에 가서 가든지 산에 절을 가든지 거기 가가지고 한 몇 년 책만 보고 와. 이래도 돼. 그래도 뭡니까? 월급이 나와. 날 그렇게 좀 해줘봐. 내가 얼마나 그러니까 집현전에 들어간다는 것은요, 따놓은 당상입니다. 다른 어떤 그런 과거 출신의 이 과거 시험 쳐가지고 시험 봐가지고 이제 이 관직 생활하는 다른 친구들과 경쟁도 안 해. 오로지 그 집현전에서 공부만 하면서 차근차근 그냥 집현전 안에서 관직 생활을 하는 거야. 그러다가 집현전 이제 부재학쯤 해가지고 거의 이제 교장급이거든. 집현전의 책임자가 이제 부재학인데, 집현전 부재학 딱 위로 넘어가게 되면 명예직, 대재학 이런 거 맡다가 이제 승승장구 당상관으로 올라가는 거지 그때는. 아무튼 세종시대에 아주 특별한 곳이었다. 세종이 굉장히 아꼈고, 저기서 열심히 공부하던 신숙주라는 양반이 있었어요. 어느 날 세종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 오늘 집현전에서 누가 공부를 하고 있더냐라고 했더니 그 4시가 쪼르르 가보니까 아우, 신숙주가 공부 열심히 하고 지금 잠들어 있던데요. 그러니까 그래? 기특한지 하면서 자신의 옷을 벗어주면서 가가지고 추울 수 있으니까 이 숙주나물한테 덮어주도록 해라. 이래가지고 그 신숙주한테 이렇게 세종대왕이 직접 옷도 이렇게 입혀주고, 신숙주가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따뜻한 거야. 왠지 또 그의 향기가 느껴져. 딱 보니까 바로 뭡니까? 용포가 걸려져 있네. 세종대왕의 옷이 걸려져 있네.
깜짝 놀라가지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가지고 막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제가 전하 아니지 그런 표정이 아닐 거야. 이런 표정일 거야. 하면서 감동해가지고 그런 울었다는 그런 얘기도 전해지는데, 하지만 말년은 결국 그 세종대왕의 손자인 단종을 없애는데 이 신숙주가 한몫하게 됩니다. 세종대왕께 충성을 맹세했던 이 신숙주의 배신. 그래서 사람들이 바로 이 숙주나무를 입에 넣고 아작아작 씹는 거야. 아, 요거 아주 씹는 맛이 있네. 요 나무를 뭐라고 부를까? 숙주나물이라고 하자, 이렇게. 자, 너무 많이 쭉 나갔어요. 자, 집현전을 만들어서 학문정책연구기관에서 여기서 그럼 뭘 했단 얘기냐? 여기에서 자신의 정책을 보완해주고 함께 실행해 나갈 조선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다. 모든 교육이 이 방향으로 나아가야겠죠. 그리고 제대로 된 인재를 양성해야겠지. 그냥 단순히 그냥 공부만 쭉 해가지고 다른 건 모른 채 오로지 자기를 위한 공부만 쭉 한 사람이 만약 인재라고 해가지고 정부의 고관 대작이 되게 되면 자신만을 위한 공부를 해왔던 사람들, 자신의 어떤 출세만을 위해서 공부를 해왔던 사람들에게 이런 어떤 공적인 자리를 탁 주게 되면 그 공적인 자리를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활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이 인재를 양성할 때도 오랜 공을 들여서 학문적인 어떤 성과, 그들의 어떤 지식과 함께 또한 인격과 다양한 지혜를 함께 이렇게 어우러지게 교육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만들어내야지. 캐리어님께서 충신인 줄 아셨어요? 잠깐 충신, 결국 배신. 잠깐 충신, 결국 배신. 그 신숙주가 이제 단종을 폐위하고 이렇게 해서 개유정난 이렇게 정난 일으켜가지고 집에 오니까 신숙주 마누라가 막 부끄러워서 그랬다는 둥 어쨌다는 둥. 잠깐 충신, 결국 배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장영실도 세종 때죠. 오늘 나옵니다. 됐죠? 자, 첫 번째 집현전 알아봤고요. 자, 그럼 두 번째, 그럼 이런 집현전을 통해서 세종대왕은 과연 어떤 정치를 하고 싶었을까? 이런 인재들을 양성해가지고 과연 어떤 정치를 하고 싶었을까? 세종대왕의 어떤 정치는요, 요것과 함께 이어집니다. 백성민자, 오로지 백성에게 백성을 근본으로 삼는다. 여기에 더해가지고 그 백성의 근본은 무엇이냐? 좀 어려운 말이죠. 민본이라고 합시다. 즉 세종대왕은요, 이 조선이란 나라가 백성을 위해서 쓰여져야 한다. 즉 자신 역시 백성을 위해서 왕의 노릇을 해야 한다. 신하들 역시 너희들은 백성을 위해서 신하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입니다. 다른 말로 왕도 정치 이렇게 얘기해도 크게 무리는 없어요. 왕도 따라야 될 것이 있어. 그 당시에 국시는 바로 유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교에서 강조하는 인, 어짐, 그리고 덕스러움, 즉 인과 덕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엔 바로 백성이라는 것이 있었던 거지.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수 있을까? 직접 남기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세종대왕 말씀이니까 나라의 근본은 백성이요. 백성은 먹을 것을 하늘로 삼는다. 요게 기억이 나네. 세종대왕이 하신 말씀인데 나라의 근본은 백성이다. 즉 민본을 강조하셨고 그리고 그 뒤에 그 근본인 백성은 또한 먹을 것을 하늘로 삼는다. 그러면 세종대왕이 집중한 것은 백성들의 나라의 근본인 백성들 그리고 그 백성들이 먹고 살 일을 걱정하신 겁니다. 오늘날 그 누가 대구 한 귀퉁이에 살고 있는 변두리에 살고 있는 저나 2%나 우리 거제의 모용님이나 혹은 어딘지 알지 못하는 캐리어님과 사람님의 어떤 그 끼니를 어느 누가 걱정해 주겠습니까? 요즘 좀 그런 느낌 받는 것 같기도 하고. 투덜이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민본과 함께 세종대왕의 정책 방향은 백성들의 먹을 것을 얻기 위한 산업의 집중, 바로 농업을 근본으로 삼는 민본과
농본에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좀 말이 어렵죠? 쉽게 말해서 세종대왕은 백성들을 위한 정치, 그리고 백성들을 배불리 먹일 수 있는 농사를 발전시키려는 정치를 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루어지는 이 모든 다 문화 발전, 세종대왕 시대에 만들어진 뭐 여러 가지 뭐 발명되고 만들어지고 막 만들어진 책들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백성들의 삶과 그들의 농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에 더해가지고 농본에서 하나 덧붙여보자. 접을 붙여보자. 그러면 세종대왕이 문화를 발전시키는데 민보는 이제 거대한 어떤 포괄적인 의미가 되겠고, 농사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느냐? 집현전에서 바로 위에 했던 집현전에서 세종대왕은 백성들의 농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느냐? 노란색 하나 들어갑니다. 책을 하나 만드십니다. 책을 만드세요. 그 책이 바로 무엇이냐면 여기다가 적어야 되네. 바로 농사직설이라는 책을 출판하십니다. 농사직설. 조선시대 세종대왕 때 집현전 학사와 함께 만든 백성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이거 왠지 어떤 영화 대사가 생각이 나. 어떤 그 마을의 촌장한테 누가 하나 물었어요. 아니, 소리기 한번 안 지르고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이끌 수 있는 그 비결은 아니지, 그 영도력은 뭡니까? 라고 하니까 그 촌장이 대답하기에 마이 먹이야지 뭐, 이게 다더라고. 네,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 다들 배고픈가 봐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 중에 여성분은 많이 드물어요. 안녕하세요. 저 왔자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웰컴 투 동막골. 그래, 거기서 나온 것 같아.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 안녕하세요. 네. 농사직설. 농사에 관련된 방법이야. 이 농사직설은요, 우리 그러니까 뭐 농법에 대한 얘기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은요, 지금까지 전해진 이 농법을 하나로 정리해가지고 특히나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우리나라 전국 각지에 있는 농사를 좀 잘했다라고 하는 경험 많은 농민들을 찾아가가지고 직접 인터뷰를 따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실정, 우리 환경에 맞는 농사 방법을 적은 책이고, 이 책을 지방관, 즉 지방사또들에게 전부 다 의무적으로 읽게끔 하는 거지. 야, 너희 시대에, 너 환경에, 우리 실정에, 네가 있는 지역의 농사는 이렇게 져야 돼. 직접 백성의 농사에 도움이 되는 농법 교본을 만드셨다. 농사책, 여러분들의 국어 생활을, 국어 실력을 일치월장시켜줄 국어책을 만든 것처럼 세종대왕께서는 백성들의 농사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농사직설이라는 책을 만드셨다. 대단하시죠. 천상열차 분야지도. 자, 농사직설 여러분들 따라서 밑줄 쳐주셔야겠죠? 세종대왕께서 백성들을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농사가 이제 1년 농사 뼈 빠지게 지었는데 갑자기 바로 뭡니까? 병충해가 들어가지고 폭삭 망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막 갈아엎고 코로나 막 싣고 들어와가지고 더 이상 애들 급식을 학교를 안 가니까 급식이 안 돌아가. 그래서 급식에 보내는 여러 가지 채소 장만하던 이 도시의 근교 농사를 짓던 농민들이 다 자빠지고 있어요. 지금 막 갈아엎고 막 팔 데가 없어. 재배를 했는데 학교 식당에서 쓰지를 않아. 왜? 애들이 안 오니까 급식이 없으니까. 그 농작물들 갈아엎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이 대구에서 가까운 저기 어디야, 고령, 거기선 딸기도 갈아엎고 마늘도 갈아엎고 있어 지금. 대단하시죠. 초반부터 너무 힘을 주고 있는데 어쨌거나 여러분들, 세종대왕께서는 조선의 백성들의 농사 방법을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농사직설이라는 책도 만드셨구나. 혼자 만드셨을까요? 집현전이 움직였겠죠. 짝대기 몇 개? 3개짜리. 하나당 20%, 60%로 기억해 주세요. 책력, 달력을 지금 얘기해 주시죠. 물론 이따가 나올 겁니다. 배꼽대기가 왜 질겨? 배 드시고 계신가?
자, 이렇게 여러분들 민봉과 함께 농사를 근본적으로 하기 위한 세종대왕의 고민, 농사직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세종대왕의 집현정과 함께 농사직설, 민본, 농본 알아봤고 그 다음 바로 뭐냐? 역시나 이 민본과 함께 농본에 도움이 되는 거 바로 무엇일까? 과학 분야로 한번 넘어갈까요? 과학. 이거 뭐 과학이라고 적을 필요는 없겠다. 어차피 다 농사와 관계된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이 세종대왕이 집현전 학자들과 고민한 게 바로 뭐냐면, 야, 우리가 이제 농사직설도 이렇게 만들었고, 백성들의 삶에 도움을 주기 위한데, 야, 농사에 정말 필요한 거 이게 뭘까? 농사 짓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농사의 되고 안 되고를 결정하는 거. 농사의 되고 안 되고를 결정하는 건 뭔 것 같아? 세종대왕이 묻습니다. 야, 너희들 뭔 것 같아? 야, 뭐, 너희들 대답해봐. 뭐, 아는 사람 대답해봐. 뭐, 이순지 대답해도 되고, 뭐, 대답해봐.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국은 바로 뭐야? 날씨, 조금 크게는 기후인 거죠. 그렇죠. 바로 천문학입니다. 과학이라고 적고 싶지만 세부적으로는 바로 천문학. 하늘의 이치, 하늘과 땅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지. 지금 물, 토질, 기후, 그렇죠. 농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요. 오늘의 날씨도 중요하지만 1년 전체의 기후 굉장히 중요한 거지. 그래가지고 우리가 보통 달력 보면 뭐가 있어요? 24절기라고 있잖아. 그래가지고 뭐 춘분, 추분, 그리고 하지, 동지, 우수, 경치 뭐 이렇게 어려운 한자가 있잖아. 이게 바로 뭐냐면 전부 다 농사 짓기 위한 거야. 어느 때쯤 씨를 뿌려야 되고 어느 때쯤 모내기가 해야 되고 어느 때쯤 서리가 내려버리고 작물들이 얼어 죽을 수 있으니까 그 전에 전부 다 추수를 해야 되고 바로 농사 짓는 그 시기를 24절기로 24단계로 나눈 것이 바로 24절기인데 바로 이 기후죠. 이 기후를 제대로 읽어야지만 농사가 아무리 그 기술이 좋아도 사람의 기술이 좋아도 결국 이 농사는 하늘에 달린 거야. 이 하늘의 운행을 읽지 못하면 농사는 망하는 거고 백성들은 괴로운 거죠. 따라서 백성들을 위한 정치, 민본을 하기 위해서는 농본을 해야 되는데 이 농본을 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을 공부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예. 천재였네. 그래서 바로 뭡니까? 세종시대 때 바로 농사와 관련된 과학, 천문학이 되겠습니다. 바로 천문학의 여러 가지 발명품들이 만들어집니다. 첫 번째 소개하는 거 바로 무엇이냐? 요거 그냥 흰 글자로 적을게요. 측우기라는 겁니다. 측우기, 측우기. 측우기. 사람님께서 벌써 얘기해 주셔서 그래서 측우기를 만드셨구나. 야, 모용님 긴장해야겠는데. 저분께서는 감탄사도 이렇게 나와. 비의 양을 재기 위해서. 그렇죠. 앞에는 측자 잰다는 것이고 뒤에는 우자가 바로 뭡니까? 비우자예요. 즉 비온 양을 재는 겁니다. 단순하게 만들었어요. 돌 네모나게 만들어가지고 그 위에 깡통 하나 얹어 놓은 거야.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그렇죠. 네, 요겁니다. 보시게 되면 적혀 있어요. 친절하게. 측우기. 네. 뭐 쪼는 네모난 비석 돌덩어리 위에 깡통 하나 얹어놨는데 요게 바로 뭡니까? 아주 균일하게 도량형이 통일되어 있는 겁니다. 바로 요 안에 비가 오면은 여기에 빗물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요 안에 고이겠지. 그럼 거기에 자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오늘은 요만큼 비가 왔네. 일일이 통계를 내는 거죠. 여기서 통계라는 것은요. 그날의 비온 양을 측정해가지고 1년 전체 어느 때 비가 많이 오고 어느 때 비가 적게 오는지를 전체적으로 기록해서 통계를 내는 거예요. 측우기. 여기서 뭐 순서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어. 측우기. 아시겠죠? 사진이 먼저 나와버렸어. 측우기를 만들어내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뭐냐? 측우기와 함께 또한 필요한 게 바로 뭘까? 필요한 거. 하늘의 운행. 이건 좀 제가 설명하긴 제 분야가 아니라 가지고 좀 어려운데 하늘이 이렇게 뭐 목성, 토성, 화성 이런 것들이 이렇게 움직여 가지고 과연 어떻게 이건 좀 약간 좀 철학도 관계가 있어, 그지? 어떤 우주 운행에 어떤 관계된 거니까 이런 어떤 그 천체 운행의 어떤 섭리로 통해 가지고 그 시기를 예측할 수 있는 기구, 별자리 그렇지. 모용님께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바로 혼천입니다. 이건 노란색으로 적어보자. 혼천이. 혼천이 만드는데 많은 도움을 줬던 것이 얼마 전에 영화 나왔잖아. 굉장히 어떤 이런 손재주고 굉장히 뛰어난
장영실. 그렇지. 여기서부터 이제 이 장영실이라는 인물, 인재의 어떤 그런 흔적이 이제 나옵니다. 천문이네요. 천문. 전문가죠. 그렇죠. 혼천이 있고. 그리고 이 혼천이와 함께 조금 간단한 규모의 간이라는 것도 만듭니다. 간이 왜 크게 왜 이렇게 막 이 혼천이는 요만한데 간이는 굉장히 규모가 커요. 좀 간단하지만 크게 만들 수 있는 규모야. 이거 뭐 만드는 게 어떤 영화의 모습에 나온 것 같은데. 이거 함께 만들다가 결국 세종대왕이 이걸 헐어버리죠. 왜 헐어버리는지는 참 의문에 차이게 됐는데 어쨌든 혼천이와 간이와 같은 바로 천문을 잇는 기구도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뭐냐? 세 번째는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 비온 양도 재고 그리고 뭐 천체의 어떤 시기, 어떤 절기가 어떻게 오는지도 알아놨는데 근데 문제는 바로 뭐야? 이걸 백성들한테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야 백성들아 이제 일어나서 다 함께 모내기 가자. 얘들아 일어나라. 시간이 되었다. 뭐 이런 시조가 생각이 나네. 그 뭐지? 그 예전에 우리 배웠던 그 시가 아유 왜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아니 땡 굴뚝 아니고 저기 그 뭐였지? 소치는 아이는 상기하니 이렇느냐? 제 넘어 살의 긴밭 언제 갈려 하나니? 그럼 이 시의 작자는 바로 그 소치는 아이한테 뭔가 이렇게 일어나라고 잔소리를 해야 되는데 그 근거가 뭐냐? 시간입니다. 시간. 그렇죠. 그 시간과 함께 농사를 짓는 시기 24절기. 사람님 결국 농사 때문에 해시계를 만드셨구나. 그렇죠. 해시계 들어갑니다. 그 해시계의 한자 이름은요. 뒤집어 놨다. 가마솥을 뒤집어 놓은 형태, 가마솥 뚜껑을 뒤집어 놓은 형태의 앙부일구가 되겠습니다. 태양의 그림자 뭐 이런 뜻인데 쉽게 말해서 해시계예요. 해시계. 해시계를 만들어내요. 세종대왕이 만든 거. 해시계, 앙부일구. 솥뚜껑 이렇게 뒤집어 놓은 모양. 거기에 그림자가 비칩니다. 시간과 함께 절기를 알 수 있는. 해가 뜨면 그 그림자를 통해서 우리 어렸을 때 한번 만들어 본 적도 있는데 우리 이렇게 네모난 판에다가 가운데 막대 이렇게 꽂아놓고 뭐 몇 시 이렇게 측정했던 거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데. BJ 모닝님, 사람님과 함께. 좋아요. 이 댓글 수 좀 봐. 댓글 수 좀 봐. 좋아. 자, 앙부일구 한번 봅시다. 이렇게 생겼어요. 뭐 세숫대가 솥 같잖아. 세숫대가 솥 같잖아. 이렇게 한마디로 가마솥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움푹 파여 있어요. 파여 있고 뒹굴지 않게 받침대 딱 세우고 거기 가운데 이렇게 북극을 향해 가지고 이렇게 뭔가 뾰족하게 솟아나온 화살표 같은 거 보이죠. 바로 여기 해가 들이비치게 되면은 안쪽에 온폭 패인 오목한 곳으로 그림자가 이렇게 해의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게 되면서 그날의 시각을 알 수 있어요. BJ 모닝님 아주 좋아요. 멘트 너무 좋아요. 뭐 민심 이런 거 떠올려주면은 보고 있는 우리 어린 친구들이 궁금해할 거야. 민심이 뭘까? 백성들의 마음을. 그렇지. 읽으신 거지. 다라이 이런 거 쓰면 안 돼. 사람님 엇나가셨어. 자, 앙부일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그리고 여기에 비슷한 거 하나 있죠. 바로 뭐냐? 요게 뭐냐? 휴대용 요거는. 요건 휴대용 앙부일구입니다. 그때 만들어진 건 아니고 나중에 한참 지나서 만들어진 건데 요런 작은 앙부일구도 함께 가지고 다녔다. 보면은 나침반도 붙어 있어. 좀 발전됐죠? 요건 휴대용 앙부일구. 나중에 이렇게 발전하는 거야. 갖고 다니게 되는 거지. 밑줄 쫙. 그렇지. 자, 앙부일구 여러분들 밑줄 쳐주시고 혼천이도 밑줄 쳐주시고 터져드립니다. 각각 짝대기 몇 개? 3개짜리. 세종대왕 때 농사의 발전과 함께 천문학의 기술 바로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터지지는 않아. 또 하나 해야 돼. 그렇지. 버스공님 오셨어. 네. 그렇지. 이거 하나는 근데 이거는 뭐 이게 좀 보게 되면은 좀 고급스럽잖아. 이게 이제 조선 후기 때까지 사용한 거예요. 그 당시에 사용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앙부일구의 특징적인 것들이 계속 이어져 왔다. 그러니까 그만큼 오랜 시간에 걸쳐 사용했다는 것은 그 당시 세종대왕 때 만들어진 조선 전기의 이 천문학 과학기술 그만큼 뛰어나다, 정확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단점이 있어, 단점이. 앙부일구의 단점이 뭘까요? 해시계의 단점. 잘 보다가 어우 몇 시네? 이제 우리 데이트 시간이네 탁 맞춰놨는데 대단한 발명품이긴 한데 단점이 있네. 단점이 뭘까? 단점이 뭘까? 구름 끼면 사용하기 힘들어. 그렇죠. 해가 지면 사용할 수 없어요. 즉 밤만 되면, 쉽게 말해서 밤만 되면 무용지물이 되는 거야. 낮에만 쓸 수 있는 거지. 해가 필요하니까. 밤이 되면 깜깜무소식이에요. 흐린 날 사용 못하고, 해가 없으면 사용 못하고, 공영버스님은 공님도 맞고, 그렇죠. 공영버스 공님도 맞고, 사람도 많습니다. 해가 지거나 달이 뜨면 달빛에 어렵지. 월광 100%에도 조금 어렵지. 또 달이 항상 뜨는 건 아니잖아. 구름에 가리면 뭐 안 보이잖아. 자, 그럼 어떻게 해? 대체품을 만들어야겠죠. 세종대왕 또 얘기합니다. 아니, 해가 지니까 백성들이 몰라? 아이고, 어떻게 해? 백성들의 시간을 알려주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만든 것이 바로 뭐냐? 장영실입니다. 장영실을 만든 게 아니라 관노로 일하던 부산 동래라는 관청에서 관노로 일하던 장영실이 일찍부터 사실은 이 장영실은 세종대왕이 발탁한 인물은 아닙니다. 오히려 세종대왕 때 크게 쓰여가지고 관직이 팍팍팍팍 올라간 감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장영실이라는 아주 똑똑한 과학자를 발탁한 사람은 세종대왕 아버지 태종 이방원이었어요. 태종 이방원 때 이미 전국적으로 야, 새로운 나라, 뭐 태종 이방원은 이런 생각했겠지. 우리 아들 대에 이르러가지고는 나처럼 손에 피 묻히지 말고 이 나라를 발전시켜야 돼. 그러니까 우리 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전국의 인재 좀 알아봐. 이렇게 명령을 내리니까 막 전국에서 각지의 인재, 손재주 있거나 뭔가 똑똑한 인재들을 추천을 하는 거야. 그때 부산 동네에서 관노, 관청의 노비입니다. 출신이 노비예요. 천민이에요. 천인. 기생아들이야. 그 기생아들로 손재주가 뛰어난 바로 이 장영실이 태종 이방원의 명령 때문에 중앙으로 불려 올라가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태종 이방원이 발탁한 거야. 그래가지고 부산 동네 관청의 찌그레기 관노였다가 궁궐의 노비, 궁노로 변신을 합니다. 신분이 이제 면천은 아니야. 그래서 궁에서 이제 노비 생활을 하는데 이 장영실은 노비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뭡니까? 임금과 함께 그 당시에 길러지던 세자, 바로 이 왕이 되기 전, 세종이 되기 전 충녕대군과 함께 태종과 함께 상의원이라는 곳에서 이 상의원은 왕실의 임금의 뭐 옷이라든지 왕실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만들어내는 데거든. 여기에서 일하게 되면서 세종대왕과 함께 머리를 맞대게 됩니다. 관노 주제에. 한국의 에디슨. 여러분들 저기 어렸을 때 혹시 그 장난감 회사 영실업 들어보셨어요? 영실업? 영실업 있었는데 요즘도 있으려나 몰라. 미미? 우리 여성 동지들이 사용하던 뭐 미미 인형 뭐 이런 거 만들 영실업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영실업? 영실업 알죠? 나 왠지 이게 장영실에서 따온 것 같은데? 안 그래? 영실업. 아무튼간에 뭐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그래서 관노 출신임에도 바로 뭡니까? 일찍부터 바로 이 세종대왕 왕이 되기 전 세종대왕과 만나서 함께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그때 세종대왕이 장영실이라는 친구를 본 거지. 야, 이 궁의 노비 출신임에도 이 노비임에도 굉장히 똑똑하고 손재주 뛰어나네. 뭐 손재주만 뛰어난 게 아니야. 사람 자체가 굉장히 똑똑했답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세종대왕과 친해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세종대왕이 왕이 되자 이 세종대왕이 이 장영실을 면천시키고 오히려 관직까지 줍니다. 상의원의 별좌라고 해가지고 이 노비라다 보니까 금방 막 높이 빡 올려주진 못하고 이게 종 5품 정도 되는 상의원 별좌 역할 줍니다. 이게 저기 월급 없어요. 그냥 명예직이야, 명예직. 근데 여기에서 한 1년 버티면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는 뭐라고 해야 될까? 긴 인턴? 긴 인턴 뭐 그 정도 될까? 어쨌든 세종대왕이 벼슬을 줍니다. 벼슬을 줬다는 것은 곧 이 사람은 바로 뭡니까? 더 이상 천인이 아니라 양인, 이제 양반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 거지. 대단하죠. 이 장영실은 그 아버지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고 중국 사람이에요. 장씨잖아, 장씨. 중국 사람. 그 당시에 원나라의 저기 쌍두마도 아래쪽 지금의 그 상하이 지역의 소주라고 하나 후주라고 하나 어쨌든 그 지역이야. 소주나 후주 출신의 이제 원나라에서 넘어온 중국 사람인데 이 중국 사람인 이 장영실 아버지가 제가 예상하기에는 굉장히 비상한 기술자, 나라에서 탐낼 만한 기술자였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이 실력이 그 아들 장영실한테 간 것 같아. 왜냐하면 그 이제 장영실 아버지한테 이 나라에서 그 자기 나라로 돌아가지 말라고 미인계를 쓴 거지. 예쁜 아가씨. 뭐 조선시 그 당시에 예쁜 아가씨는 바로 뭐겠습니까? 예기 충만한 기생이죠, 기생. 바로 기생과 기생을 붙여줍니다. 그러니까 그 후주 그 저기 촌스러운 동네에서 온 이 장영실 아버지가 얼마나 기뻤겠어. 조선의 미인과 함께 막 온갖 혜택을 주면서 여기서 살라고 하는데 어쨌거나. 중국에 소주 있어요? 예, 그래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제 애를 낳은 거예요. 뭐 정실 부인이 되지 못했고 뭐 그건 몰라. 어쨌거나 중국 원나라 사람이에요. 장영실의 아버지는. 그 원나라 사람과 이제 이 기생 사이에서 태어난 것이 장영실인데 문제는 바로 뭐야? 엄마가 천민이기 때문에 장영실도 천민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을 붙여준 것은 공적으로 정부가 한 일이기 때문에 결국 관청의 노비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지. 그래서 그 부산 동네 부산에서 그 관노 신세가 이제 된 거지. 그런데 뭡니까? 거기서 실력 발휘해가지고 소문이 퍼져가지고 태종 이방원 귀에 딱 들어가가지고 바로 궁의 노비로 서울로 끌어들인 거지. 한양으로 끌어들인 거지. 그래서 거기서 세종대왕과 어렸을 때부터 어울리다가 젊었을 때부터 어울리다가 이제 세종대왕의 눈에 들어가지고 세종대왕이 왕이 되면서 승진을 거듭하게 되는 겁니다. 자, 얘기가 길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장영실에게 이제 임무를 맡기는 거지. 일단은 저기 중국에 유학 보냅니다. 유학 보내가지고 야 이거 아무래도 안 되겠어. 이게 새까매지면은 아래지면은 이거 애들이 시간을 몰라. 백성들이 시간 좀 알 수 있게끔 가가지고 자료조사 좀 해와. 이래가지고 중국에 출장을 가가지고 이 장영실이 노비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승진하기 전이야. 노비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뭡니까? 중국에 유학을 가가지고 벼슬아치들과 함께 거기 있는 서적들을 가져와가지고 그 당시에 자동으로 이렇게 소리가 울리는 걸 자경루라고 했어요. 이 자경루는요 중국에도 있었고 저기 멀리 아라비아에도 있었는데 이 자료를 팍 수집해 와가지고 세종의 명령대로 야 그대로 모방해서 만들어! 라고 해가지고 뚝딱 장영실이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 정밀함과 그 아름다움과 그 오묘한 작동의 원리는 중국과 아라비아 저리 가라 이런 말입니다. 성씨로 넘어갔어요. 네. 자, 그래가지고 이거 하나 적는 게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앙부일구의 단점, 해시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날이 흐리거나 해가 져버리면 사용을 못해요. 그래서 밤이 돼서도 사용할 수 있는 바로 스스로 종을 치는 스스로 종을 친다. 격파, 격투, 스스로 종을 치는 물시계. 바로 자경루를 만들게 됩니다. 이건 물시계예요. 물시계. 물로 움직여요. 물시계. 따라서 해의 영향을 받지 않아. 자경루. 자경루의 원리는 그 세종실록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뭐 쉽게 보자면은 이 물동이가 한 4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렇게 대롱을 달아가지고 아주 정밀하게 일정한 속도로 일정한 양의 물이 이렇게 새어 나올 수 있게끔 만듭니다. 새어 나올 수 있게끔. 그래서 그 물이 긴 통에 똑똑똑똑 떨어져요. 그래서 일정량이 점점점 차면서 위쪽에 스위치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물이 계속 차이다 보니까 이게 물의 부력에 의해서 뚝 솟아오르는 거야. 긴 통에 있는 게. 뚝 솟아올라가지고 위쪽에 쇠구슬이 달려있는 스위치를 탁 쳐. 그럼 그 쇠구슬이 또르르 굴러가가지고 기묘한 상자 안에 들어가서 막 돌면서 갑자기 12지신 형상의 인형들이 뿅 나와가지고 자기 스스로 시간을 알리는 종을 치고 그리고 밤을 알리는 북을 치고 그리고 밤 사이에 그 경계인 또 그 시각을 알리는 징을 치고
굉장히 그 보고 있으면 아기자기하고 재밌어요. 얼마 전에 아주 오래전에 한 10년 전인가? 뭐 복원됐다고 하는데 물이 왜 없어? 물은 늘 있지. 그 물을 일정하게 흘려가지고 만든 스스로 움직이는 시계입니다. 그걸 이렇게 보고 있으면 사람이 건드리지 않는데도 스스로 막 시간을 정확하게 알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세종대왕도 그걸 뚝딱 만들어내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막 거기에 막 글도 남기라고 하고 막 기념사 뭐 기념 뭐 관련된 뭐 하여간 시 뭐 이런 거 막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자경루 봅시다. 자경루 보자. 자경루 보자. 왜 뒤로 가나? 뒤로 간다. 자 넘어가요. 자 순서가 엉망이야. 막 엉망이야 지금. 자, 앙부일구 지나갔어요. 앙부일구 단점을 보완하기. 여기 있네. 이야, 보세요. 야, 이 사진 찍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자, 요게 바로 자경루예요. 자경루. 요게 전부 다의 모습이 아니고 이거는 바로 뭐냐? 제일 뒤에 보게 되면은 그 단지 항아리 보이죠? 큰 단지 항아리. 예. 저기서 이제 물이 1차, 2차로 내려와 가지고 두 개 기둥처럼 생긴 바로 저 통에 물이 똑똑똑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저 통에 담겨져 있던 것이 부력으로 떠올라 가지고 여기 그러니까 저 쇠기둥, 구리기둥 앞쪽에 이제 장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인형이 나와 가지고 자동으로 이렇게 종을 치는 장치. 그건 나무로 만들어 가지고 남아 있지 않죠? 어쨌거나 바로 조개 자경루의 일부 모습입니다. 벌써 힘들어. 그 얘기는 또 오랜만에 듣네. 오늘 또 어떤 또 뭐 조달환, 유해진 뭐 또 오늘은 또 누가 나올까? 아시겠죠? 네, 자 자경루의 모습이에요. 눈에 익혀두세요. 자경루. 앙부일구의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특히 이 자경루를 누가 만들었다? 장영실이 만들었다. 자경루 하면은 장영실. 왜 자경루 밑에 물론 혼천이도 이 장영실의 힘이 있지만은요. 이 영실이 아주 성실하게 만들어낸 이 자경루 때문에 이제 엄청나게 벼슬을 받게 되는 거야. 이 자경루가 성공하자 바로 세종대왕은 10,000원짜리에도 있지. 영실장. 영실장. 왠지 무슨 관청의 어떤 장 같아. 바로 이 장영실에게 결국은 장영실이 어디까지 승진을 하게 되냐면 종삼품 대호군이라는 직책을 얻게 됩니다. 이 대호군은 대장군, 3스타급이야. 3스타급. 요즘으로 말하자면 3스타급. 무반직 중에서 3스타급 종삼품 대호군, 부산 찌그레기 관노 출신의 장영실이 세종대왕을 만나 그 능력을 발휘하게 되면서 종삼품의 대장군의 벼슬을 얻게 됩니다. 그 당시 장영실에 대한 이 세종대왕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여러분들 영화에서도 나오죠. 뭐 브로맨스라고 하는데 굉장히 아꼈어요. 그래서 실록에 이 장영실에 대한 것에 대한 이 그 세종의 다른 높은 대신들과 나눈 대화가 굉장히 깊어, 그 마음이. 그래서 장영실이 어디 출신이며 그게 다 세종대왕이 알고 있는 내용이야. 세종대왕이 얘기합니다. 야, 내가 영실이 쟤 공이 커가지고 쟤 못 만드는 게 없어. 뭐 손재주만 좋은 거 아니야. 사람 자체가 똑똑해. 그래서 내가 옛날부터 쟤를 내시 말고 옆에 왕명을 전달하는 내시가 있었음에도 영실이를 곁에 두고 있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영화와 실상은 거의 비슷합니다. 내시 옆에 왕명을 전달하는 것을 영실이가 할 정도였으니까. 내가 내시 말고도 쟤를 똑똑하게 썼는데 내가 쟤를 벼슬을 올려주고자 했는데 대신들이 반대하는 애들이 있네. 한 명은 찬성하고 한 명은 반대해서 내가 그만뒀었는데 지금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 영실이 괜찮지? 영실이 굉장히 성실하지? 괜찮잖아. 벼슬을 올려주자. 이러면서 오히려 자기 스스로가 벼슬을 올려주고 신하들이 고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벼슬을 올려주기 위해서 오히려 신하들을 설득하는 그런 세종의 모습이 보입니다. 영실업을 위해서. 아니 죄송합니다. 장영실을 위해서. 황희한테 물어본 거야. 황희한테. 황희가 대답한 거지. 황희가. 그래도 됩니다. 이러면서. 또 하나 만든 거. 책 들어가자. 책.
책. 역시나 함께 이 농사 잘 짓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뭐냐면 달력입니다. 달력 만들어야 돼. 근데 그 달력이 오늘에는 달력이라고 하지만 그때는 뭐라고 했냐면 책력이라고 했고 정확하게 이 조선 세종 때 만들어진 이 책력은 바로 뭐냐? 칠정산이라고 해요. 칠정산이라고 하는데 말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달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달력. 우리가 연초에 공짜로 받는 달력. 어디서든가 하여간 어디서든 달력이 오긴 해. 희한해. 그죠? 연초가 되게 되면은 이렇게 연말부터 시작이구나. 뭐 이렇게 달력을 주고받는 우리나라의 아주 미풍양속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요즘 오늘날 이렇게 달력을 우리가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뭐 가끔 달력 뒤에다가 뭐 이렇게 그려가지고 말판 그려서 윷놀이도 하고 이러면서 달력을 뭐 이렇게 찢어가지고 도화지도 하고 뭐 종이접기도 하고 이러잖아. 하지만 옛날의 이 달력은요 오로지 누구만 만질 수 있었느냐? 나라에서만 만질 수 있었습니다. 일반 백성이 달력을 이렇게 함부로 사용한다? 꿈도 못 꿔요. 게다가 이 달력은 누가 만드는 거냐? 조선에서 못 만듭니다. 오로지 바로 뭡니까? 조선의 상국이라고 뻐기는 바로 중국, 명나라에서 만들어주는 거야. 달력이라는 것은 전체 운행의 정확한 계산이 글자로, 숫자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것은 곧 하늘과 통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 당시에 왕정 국가에서 하늘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 즉 하늘의 운행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누구여야만 해? 천자라고 하잖아. 하늘의 아들, 천자. 이건 왕이 아니고 뒤에 뭐가 붙어야 돼요? 황제가 붙어야 되는 거지. 천자, 황제, 즉 중국의 천자, 중국 황제만이 만들어가지고 달력 하늘의 운행이 이번에는 이렇게 되겠구나 라고 적어가지고 그 책들을 지방의 왕들에게 나눠주는 거야. 옛다 하면서. 즉 우리는 중국의 달력을 가져다가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중국의 달력이 우리와 맞습니까? 위도와 경도도 다른데? 다르잖아. 안 맞는 거야. 세종대왕 짜증나는 겁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뭐 이런 것도 만들고 이렇게 저러하고 뭐 천문 뭐 이렇게 발전시켰는데 달력은 너덜너덜한 중국 애들 홍건적 도적 그에 뿌리를 두고 있는 그 주원장이 세운 명나라 달력을 써야 되는 거야. 답답한 거지. 그래서 우리 실정에 맞는 달력을 만들게 됩니다. 그 달력이 바로 칠정산이라고 해요. 자, 여러분들 밑줄 쳐주시고 칠정산. 세종대왕께서 만드신 우리 실정에 맞는 달력이구나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이렇게 세종대왕 시기에는요. 집현전의 학자들과 함께 백성을 근본으로 삼고 그들을 배불리 먹이기 위해서 농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 책도 만들어냅니다. 농사직설이라는 농사 방법을 담은 책도 만들어내고 농사에 도움이 되고 백성들을 깨우는 치국이, 혼천이, 앙부일구, 자경루와 같은 천체 관측기구, 비관측기구, 비측정기구, 그리고 시계, 해시계, 물시계, 그리고 달력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죠. 뭐 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삶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세종대왕이 만드신 집현전 학자들과 조선의 3대 천재 바로 장영실과 함께 세종대왕이 만드신 발명품 여러분 사진과 함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저것은 앙부일구 해시계, 저것은 자경루 물시계, 저것은 혼천이 천체관측기구, 저것은 칠정산. 죄송하지만 사진은 제가 미처 마련을 못했습니다. 다 저작권이 있더라고. 함부로 못 써. 터져드리고요. 짝대기 몇 개? 5개짜리 큰 불 났어. 깜깜해졌다. 다 탔어. 여러분 죄송해요. 미안해. 오늘 초반에 너무 너무 이렇게 진을 빼는 것 같아. 더워. 힘들어. 힘들어. 이제 반 했는데. 기억했어요? 이따가 사진과 함께 다시 한번 정리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이렇게
세종대왕 때 과학기술, 과학 뭐 여러 가지 이제 발명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하지만 그 뿌리에는 민봉과 함께 농본, 농사를 근본으로 삼고 백성들을 배부르게, 백성들한테 뭘 좀 잘 먹여야지라고 하는 이 세종대왕의 그 애민의 마음,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애민에 의해 가지고 바로 이런 기구들이 만들어지게 된다. 세종대왕 지치지 않습니다. 와. 게다가 뭡니까? 세종대왕이 뭔가 이렇게 일을 벌리려고 하면은 반대하는 애들도 있어요. 특히 훈민정음, 벌써 얘기하나? 뭐 해야지. 훈민정음 만들 때 반대합니다. 하지만 그 또 세종대왕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집현전이 있거든. 이 집현전은요, 이 인재를 양성한다고 했잖아. 그럼 저기서 양성되는 인재는 온갖 특혜를 받고 오로지 누구에게 충성을 다해? 세종대왕에게 충성을 다해. 그래서 집현전 학사들은 오로지 세종대왕을 보고 세종대왕이 뭔가를 한다 그러면 뒤에서 탁 받쳐줍니다. 뭐 하나 빠졌네. 학문정책연구기관이면서 또한 바로 뭡니까? 세종대왕의 자문기관이면서 또한 세종대왕의 응원기관입니다. 응원기관. 집현전 학사들. 별도로 이렇게 분리돼서 특혜를 받는 부류인데 게다가 뭡니까? 똑똑해요. 그래서 뭐 정부의 정부 중에 이 관리 중에서 뭔가 세종대왕의 정책이 마음에 안 든다. 그래가지고 막 비슷하게 뭐 비판을 합니다. 세종대왕이 또 언론 귀는 열고 또 들으세요. 이제 자기가 뭐 이렇게 독단적으로 하시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뭐 한 두 신하를 모셔놓고 이게 둘 사이에 만장일치가 딱 이루어져야지 세종대왕이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데 둘이 왔는데 한 명이면 반대하면은 일단 세종대왕은 그래 뭐 다음에 한번 결정하지 이렇게 이제 미루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신하들의 말도 굉장히 잘 들으시는데 근데 자기 고집대로 이렇게 밀고 나가고 싶을 때가 있잖아 사람이. 특히 훈민정음 같은 거. 훈민정음은 그 당시에 한자가 기본적으로 쓰이고 있는 과정에서 백성들과의 소통을 위해서 이 세종대왕께서 만들어낸 글자가 아니겠습니까? 한자 배우기 너무 어려우니까. 요즘도 어렵지. 한자 뭐 잘 아세요? 저도 열심히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짧아. 게다가 이 글자라는 것은 하나의 어떤 권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글자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우리가 지금 글자는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 혹시나 뭐 세상 살다 보면은 이렇게 법과 이렇게 이 법에 이렇게 부딪힐 경우가 있잖아. 그럼 법조문 같은 거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들. 해독이 잘 됩니까? 내가 한글을 알면서도 이 글이 무슨 글인가 그렇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글자를 제대로 해독하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의 권력이 될 수도 있는 거지 그 당시로 봤을 때는. 양인과 천인을 구분하는 절대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지. 문자를 아느냐 모르느냐. 문자를 알아야 공부를 하고 공부를 해야 벼슬자리 오르고 벼슬자리 올라야 양반이 될 수 있으니 즉 글자라는 것은 곧 출세와 영달로 이어지게 되는 거지. 반대도 많이 했어요. 하지만 그것을 세종대왕은 각계격파로 각각 논리로 격파해 가면서 그때 좀 딸린다 싶으면 어떻게? 뒤에 집현전이 있잖아. 집현전에서 다 했고 얘네들이 하고자 했는데 왜 잘 모르는 니들이 떠드냐. 하여간 그 집현전의 역할이 아주 막강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그 요새 온라인 강의 준비하시는 선생님들한테 팁을 드리죠. 이런 어떤 잡다한 얘기들을 이렇게 좀 알고 계셔서 이걸 푸는 거예요. 이렇게 풀면서 사실은 쉬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쉬는 거예요. 쉬어야 돼. 계속 막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진도가 나갈 수는 없어. 중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좀 쉬는 거지. 이렇게 창자가 좀 쉬는 거지. 아까는 창자가 오그라들어가지고 막 숨이 차더라고. 나란 말이 중국과 달라서 문자가 서로 통하지 않으니 이런 연으로 어리러서 내가 하고자 하는 거 진짜 모형 진짜 얄미워 진짜. 내가 마지막에 음악이 분위기 좋은 나의 살던 고향은 그거 딱 알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저건데 저걸 지금 올리면 어떡하니. 야 내가 진짜 모형님 진짜 얄미워 진짜. 야 내가 저거 한 2번 연습했는데 그래도 저거. 나란 말이 중국과 달라 서로 통하지 아니하니 어리석은 백성이 제 뜻을 펴지 못. 아유 진짜 얄미워 진짜.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저를 처음부터 끝까지 응원해주는 우리 밥그릇 정도가 아니라 큰 걸 가로채기 해가네 진짜. 어쨌든 여러분들 지금 방금 모용님이 올리신 걸 세종대왕이 남기신 말입니다. 훈민정음 해례에 남기신 말. 훈민정음 해례. 다 된 밥 아니지 뭐.
자, 그 다음에 이어질 것은 바로 뭐냐면 바로 훈민정음 들어가면 좋겠지만 그건 아닙니다. 바로 뭐냐? 음악도 들어갑니다. 아, 이 음악. 세종대왕이 이 분야에도 관심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세종 때 절대 음감을 가진 조선의 이제 3대 악성 한 분이 출연하시지, 조선이 아니시고 유흥이 아니시고요. 지금 마루 스테바님 여기서 유흥을 얘기하시면 큰일 나. 왜냐하면 이 세종대왕 때 정리된 음악은 뭐라고 하냐면 악이라고 합니다. 자, 따라하세요. 이건 유흥과 관계가 없어. 악이라고 하지. 악. 네, 그렇습니다. 바로 악을 정리하는데 이 악을 정리하는 또 다른 천재 바로 누구냐? 박연이 등장합니다. 박연. 우리나라의 음악하면 바로 뭡니까? 가야금의 우룩, 검은고의 왕산악, 그리고 조선의 박연이 있습니다. 박연. 세종 때 바로 이 음악, 악이라는 것이 이제 정리가 되는데 그 이전까지도 뭐 음악이라는 것이 있긴 있었지만은 악기도 부실하고 중국에서 뭐 본따 와가지고 뭐 제대로 된 우리의 음악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특히나 그 당시의 음악은 뭐 궁중 연회 이런 것보다는 왕실의 제사를 지낼 때, 요즘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종묘 제례 악과 같은 경건한 왕실의 행사 때 연주하는 음악이 되겠어요. 아, 집중이 잘 된다? 감사합니다. 저한테 아주 큰 힘이 돼요. 바로 음악도 정리했다. 박연. 요것은 여러분들 교과 과정에 나오지는 않지만은요, 슬쩍 기억해 두시면 학년이 올라갔을 때 또 다시 급이 높은 저보다 훌륭하신 선생님을 만났을 때 기억이 날 겁니다. 그래서 한번 터져 드리기만 할게요. 세종 때 악이라는 음악이 정리했고 이 음악을 정리한 사람은 절대 음감, 조선의 3대 악성, 우리나라 3대 악선, 바로 박연 선생이 정리하셨다. 아시겠죠? 그렇게 여러분들 알아두시고, 자, 이제 오늘의 주인공 두 번째 짝대기 5개 바로 무엇이냐? 세종대왕의 가장 중요한 업적이죠. 어떻게 보면 이분이 계셨길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고, 이분이 계셨길래 저같이 아주 그런 이런 밑바닥의 인생에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강의를 합시고 역사를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글자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훈민정음을 창제하십니다. 훈민정음, 오늘날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바로 한글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 당시에는 언문이라고 불렸고 공식적으로는 훈민정음이라고 불렀습니다. 훈민정음의 말뜻은 어떤 뜻이 있을까? 한자를 얘기하자면 바른 소리, 정음, 바른 소리. 왜? 목적이 뭐냐? 훈민, 백성들을 일깨우는 바른 소리라는 이런 멋진 글자의 이름이 있나? 백성을 일깨우는 바른 소리. 훈민정음을 창제합니다. 그때가 바로 언제냐? 연도를 조금 알아두시면 도움이 돼. 1443년에 창제를 하시고 반포한 건 언제? 요건 창제야, 창제. 만드셨을 시기가 되겠고 3년 뒤 1446년 3년 뒤에 반포를 하십니다. 아니, 만드셨으면 바로 반포하실 일이지 왜 3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을까? 그 사이가 참 드라마틱하죠. 이 새로 만든 글자가 정말 백성들 입에 맞는지 안 맞는지 임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임상 실험의 기간이 3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바로 밑줄 치고 내가 까먹을 수 있으니까 터져 드립니다. 짝대기 몇 개? 5개. 놀라지 마세요. 훈민정음은 꼭 기억해야 돼. 세종대왕의 가장 중요한 업적이고 오늘날까지 우리 후손들을 삶을 윤택하게 하고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벌어먹고 여러분들 세계 속에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게끔 그 자산을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세종대왕이야. 뭐 어떤 의미로 상관없어요. 내가 오늘날 이렇게 벌어먹고 살 수 있다. 세종대왕 덕입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벌어먹고 살 수 있다. 내가 저 산골짜기에서 화전이나 읽으면서 이렇게 살지 않고 이렇게 도시라는 곳에 나와가지고 사람들과 얘기하면서 그 사람들과 이렇게 얘기하면서 돈을 벌고 벌어먹고 인간답게 살 수 있다는 것은 다 저분 덕이야. 네. 자, 욕하는 우리
고인버스 공님 뭐 하세요? 매니저시잖아. 매니저시잖아. 경고와 함께 알아서. 네. 네. 우리 고인버스 공님은 사람이 워낙 좋으셔가지고. 어이구, 이야. 네. 자, 정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우리 어린 친구들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요즘 어린 친구들 학교 안 가기 때문에 아침 이제 그 기상 시간이 굉장히 늦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 종일 이 친구들이 하는 게 낮잠 자고 스마트폰 보고 뭐 그렇대.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밤에 늦게 잠을 안 자. 그러다 보니 혹시 저의 강의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강의를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데 갑자기 욕설이 나오는 거야. 안 되지. 네, 버스공님 아주 냉정해. 오케이. 자, 어쨌거나 3년이라는 임상실험을 걸치고 난 다음에 1446년에 반포했는데, 요거 뭐 여기에서 곁들여지게 하자면, 우리는 한글날을 1446년, 반포 시점으로 한글날을 삼고 있죠. 근데 북한은 또 안 그래. 북한은 창제를 또 기념하는 기념일로 삼고 있어요. 창제냐, 반포냐. 남북이 좀 달라. 지금 주무셔야 돼요? 네. 네. 어쨌든 뭐 지금 중요한 게 그거니까. 지금 어쩔 수 없어. 그게 최선이지 뭐. 빨리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빨리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안녕히 가시고요. 네. 또 만나요. 근데 뭐 다 한 것 같은데 훈민정음 하면은 그지? 훈민정음 창제하셨지. 예. 그리고 이 훈민정음 예의본하고 또한 훈민정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실질적으로 뭐 우리가 이 훈민정음이 어떻게 반포됐는지 잘 모르고 있다가 한글날 날짜가 지금의 그 10월 9일이 아니었어요. 11월 며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바로 이 해례본이라는 것이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것이 발견되게 되면서 이제 정확하게 이 훈민정음이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어떤 원리로 만들어졌고 또한 언제 만들어졌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됐죠. 특히나 이 훈민정음 해례본 하면은 제가 여러분한테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간송 전형필 선생님. 간송 전형필 선생님. 오늘날의 이 훈민정음이 어떤 원리로 누구에 의해서 언제 만들어졌는지 여러분들 세상의 문자 중에서 알파벳 포함해가지고 세상의 그 어떤 문자 중에 이거 누가 만들었다 라고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문자 있습니까? 없어요. 알파벳도 누가 만드는지 모르고. 그지? 세상의 어떤 글자 중에 야 이거 누가 만들었어 라고 하는 거 유래가 깊은 문자 중에 바로 우리나라 훈민정음밖에 없어요. 바로 훈민정음 해례본이 발견되면서 오늘날의 한글날로 정비가 되게 된 거야. 주시경 선생에 의해 가지고. 특히나 이 훈민정음 해례본을 끝까지 보관하시고 이것을 후손의 그 국보로서 나라의 보물로서 지켜내신 간송 전형필 선생님 일제강점기 때 특히나 6.25 전쟁 때 그 많은 자신의 소장품들 중에서도 전쟁이 터지니까 피랑 가야 되잖아. 전형필 선생님께서는 간송 선생님께서는 뭐 하나 딱 챙기십니까? 훈민정음 해례본 저거 하나 딱 챙기십니다. 그리고 나무 상자에 딱 넣어가지고 그거 하나 들고 피난 가신 거야. 다른 거 뭐 일단 신경 쓸 거 없어. 훈민정음 해례본 저거 하나 딱 드시고. 우리 민족 글에 우리나라 글의 그 뿌리 그 증거 하나만 딱 가지시고 뭐 베고 주무셨다고도 합니다. 누가 훔쳐갈까 봐. 바로 그렇게 지켜내신 바로 저 훈민정음 해례본. 저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세종대왕과 그 집현전 학자들의 그 노력을 알 수가 있는 거지. 이 훈민정음은 바로 뭐야? 그 당시에 만들어진 것은 28글자. 거기 나와 있죠. 내가 백성들을 쉽게 그들을 읽게 하기 위해서 따로 쉽게 28글자를 맹가노니 자음과 모음 합해서 오늘날과는 좀 다르지. 오늘날 기본 자음은 24자 정도 되죠. 그리고 특히나 이 훈민정음은 어떻게 만들었느냐? 그 당시에 뭐 기존에 있었던 여러 글자들의 원리를 이렇게 조합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소리를 표현하기 위해서 한자로 소리를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여기서 그럼 잠깐 얘기해 보자. 쉽게 간단하게 훈민정음이 왜 훌륭한가? 소리를 표현하는 소리 글자.
좀 어려운 말로 표음 문자라고 합니다. 소리 글자. 예를 들어 뭐 지금 개가 짖는다. 저 밖에 누가 개가 짖는다. 개가 짖는다. 이거 한자로 한번 그 소리를 표현해 보세요. 우리 삶에 이 소리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 글자 중에서 이 소리를 표현하는 의성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 한자로 표현하면 어떻게 해야 돼? 개가 짖는다. 뭐라고 해야 돼? 개가 짖는다. 작은 개가 짖는다. 월월월. 이렇게 적어야 돼. 이렇게. 월월월. 월월월. 개가 짖는다. 월월월. 한자로 어렵습니다. 그죠? 큰 개가 짖으면 뭐야? 왕왕왕이야. 왕왕왕. 왕왕왕. 이렇게 적을 거야? 그럼 이렇게 적어 놓으면 알아먹어요? 야, 달과 다랑, 다랑, 다랑 이렇게 보지? 다른 사람한테 전달이 안 되는 거야. 한자의 한계죠. 게다가 한자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뭐야? 몇 천자? 상용으로는 몇 천자? 하지만 바로 뭡니까? 학문으로 연구하려면 수십만 자를 공부해야 돼. 어렵잖아. 개 짖는 소리 하나 표현하기 힘든 거야. 한자는. 답답한 거지. 하지만 우리의 소리 글자 훈민정음, 즉 한글을 이용해서 개 짖는 소리 한번 표현해 봅시다. 월월월 왕왕왕 정도가 아니지. 깽깽깽도 있고 낑낑낑도 있고 왈왈왈 월월월 왕왕 웅웅 뭐 얼마나 많아. 다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 글자로. 표현해봐. 방금 얘기했지. 왈왈왈 월월월 크르렁콩 콩콩 깨갱 못 표현하는 글자를 얘기해 보란 말이죠. 이 정도로 과학적이고 소리 표현하는 데는 우리나라 글자만 한 게 없어요. 영어도 보세요. 영어도 마블, DC, 만화책 같은 거 보세요. 뭐 영웅들이 막 이렇게 막 활약하면서 막 여러 가지 의성어 있잖아. 막 폭탄 터지면 뭐야. 우리는 뭐 표현이 여러 가지입니다. 막 끼리리 꽝, 뭐 펑, 쾅, 과직, 뭐 뿌직, 뭐 이렇게 표현 많은데 걔네들 표현하는 건 뭐 붐, 그르르르르 뭐 이런 거밖에 없어. 세계적으로 소리 표현하는 글자, 그럼 그 원리의 기준은 뭐였느냐? 그럼 단순하게 이렇게 그냥 대충 만들었느냐? 아닙니다.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은요, 정확하게 이 소리를 표현하기 위해 가지고 무엇에 영감을 얻었느냐? 바로 사람 자체. 사람이 소리내는 이 발성기관 자체를 본따 가지고 글자를 만듭니다. 여러분들 같이 해보세요. 군 해봐요. 군 앞에 기역 들어가 있지. 군 해봐요. 군 하면은 여러분들 혀가 어떻게 작용하는 것 같아? 군 하면은 이 혀가 혀 끝이 위 입천장 위쪽에 닿고 그 혀가 이렇게 기역자로 꼬부라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군. 그렇죠? 군이라고 발음을 하게 되면은 발음 구조 안에서 혓바닥이 이렇게 입천장에 이렇게 기역자로 꼬부라지는 거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군. 느껴지지? 거기에서 기억이 나온 거야. 기억이. 그 다음에 이제 눈 해봐. 반대로. 눈 하면 어때? 눈 하면 혀가 반대로 니은자 형태로 꼬부라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눈 해봐. 눈 해봐. 그쵸? 그래서 이 훈민정음은 소리를 표현하기 위해서 혀와 입과 입모양 그리고 안쪽에 뭐 기관지까지도 넘어갈 거야. 바로 그렇게 이 발음기관을 형상화해가지고 만든 과학적인 글자다. 네. 더 이상 뭐 적을 것이 없다.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음기관을 토대로 만들어낸 소리 글자 훈민정음 짝대기 5개 터져드렸고요. 세종대왕의 문화 발전에서 오늘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또한 만인이 생각해도 가장 훌륭한 업적으로 꼽을 수가 있는 것이죠.